안녕하세요. 새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얼마 전 추석 연휴에 뉴스를 봤는데요. 추석 때 이혼하는 가정의 비율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댁에 불만을 가진 며느리들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당돌한 며느리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려주신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여성입니다. 요즘엔 70대 노인분들도 할머니라고 불리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 나이만 먹었지 제가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답니다.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도 공짜로 타게 해준다는데 저는 지하철을 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노인이라고 혜택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꼭 지병이 하나씩 있거나 어디가 고장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이 유병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아직 다리에 힘도 빠지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도 있었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하나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남편이 나이가 50이 되자마자 먼저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제 딸보다 더 어리고 버릇이 없었던 것이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도대체 어떤 며느리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희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노총각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자기는 비혼주의자라면서 제 속을 엄청 썩이던 아들이었네요. 90세 되신 저희 시어머니가 시골에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한참 속을 썩일 때 저희 시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집안의 대가 끊긴다고 말이죠. 저만 보면 네 아들 장가 좀 보내라 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도 정말 듣긴 싫었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제 남편은 5대 독자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40대에 접어들 때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저도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회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남편이 실려갔다는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그 근처였거든요.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이 갑자기 왜 쓰러진 건가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진정하세요, 보호자분. 뇌출혈입니다. 원래 뇌출혈이란 게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지만 아마도 며칠을 못 넘기실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며칠 힘들게 목숨을 부지하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과 제가 10살 차이니 50대를 막 넘긴 때였을 거예요. 사실 제 시댁은 손도 귀하고 남자들은 일찍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 시아버지도 남편이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돋게 무서운 건 제 남편이 죽었을 때 제 아들도 고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남편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자 무당을 불러 아들을 지킨다고 굿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슬한 보람도 없이 제 남편은 시어머니보다 또 저보다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무서워지는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 아들은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죠. 남편이 그렇게 어이없이 가버리고 나니 한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저는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매일 기운 없는 엄마가 걱정이 되었나 봐요. 시골서 혼자 살고 계신 저희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엄마가 이상하다는 말을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리 보전하고 누워 애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곤 시골 본가에서 한 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예미야, 네가 그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애들은 어떡하니? 제발 애들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지. 나도 아들 잃어서 슬프고 힘들지만 정신은 안 놓고 산다. 애들 엄마가 되어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머니,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저도 딱 죽고 싶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병원 검진 받았으면 괜찮았을까요? 이렇게 남편이 허망하게 죽어버린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요. 아니야, 네 탓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도 남편 잡아먹는 모진년이야. 난 네 원망 안 한다. 그저 내 아들은 하늘이 일찍 데려간 거야. 우리 손주마저 그렇게 되지 않게 이제 네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과 중학생이 된 딸은 아직 제 손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는 다시 일어나 애들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허튼 마음 한 번 안 먹고 잘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또 한 번 제 복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제 아들은 비혼주의라나 뭐라나 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들은 30을 훌쩍 넘고 40이 다 되도록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손주에게 단단히 실망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손주에게 명절에 얼굴을 볼 때마다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야 일남아, 너 정말 장가 안 갈 거냐? 아가씨가 없으면 이 할미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이 집안 대 끊지 말고 얼른 장가 가란 말이야. 아주 이 할미가 너 장가 가는 거 보고 죽는 게 소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다음 설날엔 꼭 아가씨 데려와. 알았어? 할머니, 저 결혼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거든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데 왜 그 고생길에 들어가요. 저는 혼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 결혼하라고 말씀 좀 그만하세요. 아니면 다음 설날에 할머니 댁에 안 올지도 몰라요. 뭐야? 아이고, 내가 살다 결혼 안 한다는 협박 멘트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네. 아이고, 영감, 왜 혼자 먼저 가서 이 꼴을 보게 하는 거유? 매년 질리지도 않고 제 시어머니와 우리 집안 장소는 이런 식으로 다퉈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들은 혼자 방에 들어가 버렸고 제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시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것은 항상 저였어요. 시어머니는 시골로 내려가시기 전에 항상 저에게 우리 맞손주 결혼 안 시키면 소방 맞을 줄 알라면서 저한테도 협박을 하시곤 했습니다. 평양 감사도 제가 싫으면 그만이라잖아요. 아니,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애를 무슨 수로 억지로 결혼을 시킬 수가 있나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어디 부모 말을 듣나요? 다 큰 성인이 된 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말을 듣게 할 것이며 좋은 혼처자리가 쉽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하면 죽어서도 지켜보시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아들이 어린 여자친구를 데려왔으니 시어머니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들은 비혼주의를 선언한 지 10년 만에 늦장가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44살에 25 어린 신부를 데려왔죠. 시어머니도 물론 좋아하셨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손주는 물 건너 갔구나 하고 저도 속으로 실망하던 참이었거든요. 아들에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 그저 꾹 참았던 거죠. 처음 상견례장에서 며느리와 며느리의 부모님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봐줘도 우리 아들하고 사부인이 한 10살이나 15살 차이가 날까 싶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젊은 사부인은 예쁘게 꾸미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도 하나 없고 날씬한 젊은 사부인을 보니 괜히 제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옆에 남편도 없었으니까요. 이럴 때 제 남편이 제 곁을 든든히 지키지 못한 것이 조금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사부인은 제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부터 묻더군요. 지금 생각하니까 모녀가 참 쌍으로 눈치 없는 게 꼭 닮기는 했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남편분이 50세에 돌아가셨다고요? 아유, 사부인,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부인 아들이 나이가 몇 살 때였다고 했죠? 아, 엄마, 우리 일남씨 18살에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 일남 오빠가 그때 멘붕 와가지고 학교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더 정신없어 보이길래 참았다고. 맞지, 오빠? 당신도 참 뭘 그런 걸 물어봐. 오늘 처음 뵌 사부인한테 그런 질문 실례 아닌가? 아, 미나, 너는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면 어떡해. 아들은 황급히 그의 입단속을 시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여자친구에게 다 말할 정도로 제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콩깍지가 씌었나 하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평소에 성격 진중하고 어디 가서 함부로 말 안 하는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우리 집안 가정사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했다니. 가만히 듣고 있긴 했지만 좀 기가 막혔습니다. 어쨌든 그날의 상견례는 무사히 끝이 났죠. 그러나 저는 아들의 새로운 면을 봤다고나 할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 아들이 제가 생각했던 얌전하고 조용한 애가 아니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쩐지 아들에게 배신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상견례 할 때 며느리감이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비혼주의를 철회할 정도로 그 애한테 푹 빠져 있으니 결혼을 반대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마음에 들면 된 거라고요. 사실 노총각 구제해주는 어린 며느리가 그리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저는 아들에게 시집와주는 것만 해도 며느리한테 고마웠으니까요. 며느리가 처음 인사드리러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 딸보다 어린 며느리가 그저 예쁘고 신기하고 그래서 며느리가 뭘 하든 그저 오냐오냐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단호하게 맺고 끊는 것을 잘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게 아직도 후회가 되네요. 아무튼 우리 집에서 그 애는 며느리가 아닌 거의 막내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애는 정말 저를 제 친정엄마보다도 편하게 대하며 슬슬 제 머리 꼭대기에 기어오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준비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신혼살림을 보러 다닌다 하면서 저에게 슬쩍 같이 다니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땐 참 기특하게 들렸습니다. 보통 자기들끼리 신혼살림 결정하지 어른들과 의논하려는 요즘 젊은 애들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같이 다니고 싶다고 하니 저는 얼마나 내심 반가웠는지 몰라요. 어머니, 제가 신혼살림 봐야 하는데 어머니가 높은 안목으로 좀 같이 골라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리니까 뭘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사람들이 어른들이랑 같이 안 다니면 저를 얕잡아 볼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 그러니? 그런데 새아기 네가 괜찮겠어? 시어머니가 같이 다녀도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나야 너무 좋지. 그런데 너희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에이, 뭐가 불편해요. 엄마, 우리 미니 그런 애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미니야, 너 우리 엄마가 어려워? 불편해? 아니, 오빠? 사랑하는 일남 오빠 어머니인데 뭐. 난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보다 더 편해. 며느리는 이러면서 해맑게 웃는 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실체를 몰랐기에 그때는 우리 며느리처럼 착하고 해맑은 애가 없다고 제가 며느리 복이 있다고까지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백화점에 간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취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었어요.
저는 심플하고 얌전한 색상의 장롱을 골랐는데 며느리는 그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울도 바깥에 달리고 인조보석이 어지럽게 박힌 공주풍의 장롱을 고르는 것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그렇게 눈치를 줘도 얘가 무시를 하는 건지 못 알아먹는 건지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25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집의 크기에 맞지 않게 안방에는 킹 침대를 놓고 방 하나는 자기 옷방으로 꾸며야 한다며 장롱을 16자짜리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컴퓨터 방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또 볼을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가운데 놓여있는 저는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오빠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인 줄 몰랐어. 나 오빠랑 결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뭐? 그럼 난 어쩌란 말이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가구 마저 보러 다니자. 어머니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니? 저는 초조해서 손만 까딱거리며 어서 이 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팩하고 돌아서더니 제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하니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 후로 일주일간 두 아이들은 냉전을 유지했다고 하더군요.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제 의견은 하나도 들을 생각이 없으면서 왜 저를 데리고 간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어른 앞에서 좀 참지 못하고 그저 제 마음대로 남편 된 사람에게 마구 퍼붓고 가버리다뇨. 저는 며느리가 얼른 마음을 돌려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돼서 며느리랑 헤어지고 나면 아들이 또다시 여자는 무서운 것들이라며 비혼주의로 돌아가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어요. 그 후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거의 싹싹 빌다시피 해서 두 사람은 화해하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이 너무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들 엄마의 입장에서 썩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걱정이 되어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애가 그렇게 좋으냐고요. 제 아들은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좋다고 며느리가 아니라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예비 며느리에 대한 불만은 아들에게 입 밖에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 못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사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며느리로 인해 많이 일어났지만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어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바라거나 한 건 없었어요. 아들이 제 집에서도 거의 모든 걸 다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날은 아들 내외가 저희 집으로 놀러와 있었습니다. 제 딸은 결혼해서 지방에서 살고 있던 터라 저는 아들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아들도 불편하다며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아들과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혼자 사니까 적적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집에 와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더니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니, 저는 매주 오고 싶은걸요? 왜냐면 어머니 밥 너무 맛있잖아요. 제가 힘들게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보다 어머니 집에 와서 자주 밥 먹고 갈래요. 저 오고 싶을 때 와도 되죠? 그래, 그러렴. 며느리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누가 말리겠니? 그럼 일남이랑 같이 매주 와라. 그렇게 매주 저만 불편한 회동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때는 제가 힘도 있고 밥도 해주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되어 시댁에서 손님처럼 밥만 먹고 놀다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제가 해주는 밥만 쏙 먹고 아들이랑 TV 보면서 놀다가 설거지도 안 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 애가 오는 날에는 아들 내외 비위 맞추느라 제가 다 녹초가 될 정도였으니 보지 않아도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아시겠죠. 처음엔 제가 며느리가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애써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의 하는 행동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저희 집에서 그 애가 편해서 그러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은 오자마자 신발을 툭툭 아무렇게나 벗어놓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혹시 큰 잠옷 같은 거 있어요? 저 집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시댁에 오면 좀 불편해서요. 어머니 잠옷은 무지 편할 것 같은데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래라. 그렇게 제 잠옷을 빌려가더니 밥을 먹으면서 그걸 잔뜩 더럽혀 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칠칠 맞아서 밥 먹다가 뭘 자주 흘리거든요. 며느리에게 빌려주었던 실크 잠옷은 제가 아끼는 것이었는데요. 그 애는 항상 앞자락에다 케찹이며 김치 국물을 마구 묻혀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서 좀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버릇없이 혀를 쏙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칠칠 맞죠? 어머니 다른 옷 좀 주세요. 제가 또 더러운 꼴은 못 보거든요. 아유, 조심 좀 하지 그랬어. 그냥 물티슈로 좀 닦고 입고 있어. 내가 너 집 가면 빨아놓을 테니까. 어머니, 저 자고 갈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새 옷 주세요. 네? 뭐? 자고 간다고? 그러더니 며느리는 옷을 훌훌 벗어 그 자리에 던져놓더니 팬티바람으로 제 옷장에 가서 마치 자기 집처럼 옷을 막 고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예쁜 옷은 없냐는 둥, 왜 이렇게 할머니 같은 옷들만 입냐는 둥 하며 제 신경을 계속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도 며느리 하는 짓이 어이가 없어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집에서도 애가 이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말이 없더군요. 그러나 아들의 굳은 표정이 며느리의 아나무인한 성격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집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제 딸도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결혼했지만 명절에 우리 집에 올 때에는 자기네 애들 먹을 것까지 다 싸갖고 오고요. 갈아입을 옷들이며 자기네들 물건은 다 싸가지고 와 명절 끝날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딸도 그게 편하다고 하고요. 저는 그렇게 가족 간에도 약간의 틈을 필요로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이 시어머니가 친구 같은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제 물건을 마치 제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쓰고 망가뜨려도 웃기만 하니까 점점 며느리가 얄밉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저는 며느리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속 좁은 시어머니일까요? 저는 점점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싫어졌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며느리는 매주 토요일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일요일 저녁에야 자기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며느리는 그걸 효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일로 며느리와 싸웠을 때 며느리가 글쎄 이러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며느리한테 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에 안 오려고 해서 불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매주 꼬박꼬박 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딸처럼 웃고 재롱도 피워드렸으면 됐지. 제가 시댁에 놀러와서 집안일까지 해야 되나요? 보통 그런 경우를 와줬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제가 언제 매 주말마다 와달라고 했나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인사하러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뿐인데 제 뜻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가 재롱 피워달라고 부탁한 적이라도 있나요? 제 며느리는 정말 눈치가 없어도 1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큰 걸 바라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오면 인사하고 같이 소소한 얘기하고 제가 밥 해주면 적어도 설거지는 좀 해주면 안 되나요? 며느리가 워낙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좀 걱정돼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보면 어떠냐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니, 제가 요리 잘하게 되면 어쩌시려고요?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되시게요? 혹시 저한테 밥 해주시는 거 힘드신 거예요? 하기 싫으시면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저는 집에서도 배달 음식 많이 먹어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너는 어떻게 이 시어머니 말을 오해하니?
그리고 매일 배달 음식만 먹으면 몸 다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서 네가 직접 남편한테 좀 요리도 좀 해주고. 아, 어머님 말씀은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와이프 노릇, 며느리 노릇 안 했다고 비난하시는 거죠?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심하시네요. 이러면서 며느리는 우는 척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좀 소름이 끼쳤어요. 제 며느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그러면서 당황한 저를 보는 걸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부터 저는 마냥 며느리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매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어느 날 굳게 결심을 하고 며느리에게 저의 속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민희야,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말이야. 너희들 이제 주말에 너희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이제 시댁은 안 와도 된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 서운해요.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와서 공짜로 먹고 자고 일도 하나 안 하고 왔다 가면 되는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못하게 하니 당황했겠죠. 며느리는 얼른 제 아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제 아들한테 어머니 설득 좀 해보라는 뜻이었겠죠. 아들은 제 와이프 눈치를 보고 있다 얼른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껏 가만히 계시다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미니는 시댁을 너무 좋아해서 탈이라는데 어머니가 미니한테 좀 져주세요. 네? 야 일남아, 내가 얼마나 지쳤으면 이런 소리를 하겠니? 너는 네 마누라만 소중하냐? 내가 너희들 수발들 다 지쳐서 무릎에 관절염이 다 생겼어.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미안한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냐고. 그랬으면 아들이 자기가 직접 설거지나 집안 청소 해줬을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거실에 남겨두고 아들의 손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넌 와이프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냐? 너 애미한테 이런 못난 모습 보이려고 결혼했니? 이럴 바에야 그냥 비혼인지 뭔지 그게 낫겠어 이놈아. 저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40이 넘은 아들의 등짝을 저절로 내려치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아픈 등을 슬슬 어루만지며 저한테 억울하다며 울먹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도 집안에서 기 하나도 못 펴고 살아요. 미니 제가 정말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집안에서 수만 번 제대로 못 쉬고 산 지 1년 됐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이혼하기 싫어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건가요? 며느리 하나 때문에 저도 불편하고 아들도 힘들어하는데 이래도 계속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 생활을 응원이라도 해야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 사부인에게 한번 약속 잡아 만나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사부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깜찍하게 저를 속였습니다. 이미 제 며느리랑 다 짝짝꿍으로 입을 맞춰두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부인에게 제발 딸 마음을 돌려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말 좀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부인은 한참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저에게 눈을 치켜뜨면서 삿대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사부인, 제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친근하게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사부인, 참 행복에 겨워 배가 부르셨네요. 걔가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엄마한테 살갑게 하질 않는 애예요. 미니도 나름대로 시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요. 아니요, 사부인. 저는 그런 노력이라면 필요 없어요. 걔가 저희 집에 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집안 어지르죠. 밥 먹으면서 뭐 흘려놓고 닦지도 않죠. 제가 아끼는 잠옷도 제 것처럼 마냥 입고 다녀요. 설거지를 하나 빨래를 한 번 하나. 하여간 제 시어머니를 무슨 하녀 취급을 한다고요. 사부인의 돌발 행동에 저도 화가 나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부인은 자기 딸이 그런 개차반은 아니라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참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녀였어요.
저는 커피숍에서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희 테이블을 보며 각자 수근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부인과 딸에게 잘못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때 너무 열이 받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부인, 사실 저 이 결혼 처음부터 탐탁치 않은 결혼이었어요. 제 아들의 대개 따님한테 목매고 걔랑 결혼 못하면 비혼주의 고집한다길래 그거 무서워서 시킨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대개 따님 정말 해도 너무하더군요. 그냥 제 생각엔 둘이 안 맞으니 갈래 서는 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자 사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도 없이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사부인이 가고 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오늘 있던 일은 제 딸한테 비밀로 할 테니까 이혼 소리는 없던 일로 하시죠. 아니면 저도 사위한테 사부인이 했던 말들 다 말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부인은 잘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미 제 아들에게 씌워졌던 콩깍지는 벗겨지고 말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던 며느리와의 인연을 끊기는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설득해서 아들을 낳게 해야 한다는 거였죠.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만이 시어머니의 소원이고 그 이유였습니다. 막말로 그 후에야 제 아들이 이혼을 해도 하라는 거였어요. 애미야, 그냥 네가 우더른으로서 그 아이를 좀 참고 살아주면 안 되겠냐? 우리 손주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인데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애들을 갈라놓아서야 쓰겠어? 너는 걔보다 한참 어른이니까 네가 참는 게 맞아. 너도 처음엔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그렇게 좋아했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을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천불이 났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제 시어머니도 제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드신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너무 후회되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셋째를 임신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애를 셋까지 키울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셋째가 생겼지만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왕 생긴 생명을 왜 지우냐고 하시며 그렇게 힘이 들면 시어머니께서 나눠서 키워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굳은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죠. 저는 기어코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5주가 된 뱃속의 태아는 그렇게 사라져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폭발했던 시기여서 몰래 아기를 낙태시켜주는 산부인과들이 많았어요. 저 역시 유산을 하고는 마음이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자연유산이 되어버렸다고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깝다고 눈물을 흘리며 셋째 아기의 유산을 슬퍼했어요. 남편의 그 모습을 보자 저도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어머님은 아직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비밀로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아들 내외에게 시댁에 오지 말라는 것을 대폭 철회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며느리를 좀 교육시키겠다고 말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아들이 불쌍해졌어요. 제 아들은 그 영악한 며느리 손에 놀아났으면 놀아났지 며느리에게 따끔하게 혼을 낼 정도의 깜냥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고 다시 추석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제 딸더러 먼저 친정에 왔다 가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랑 단판을 지을 텐데 딸의 지원이 좀 필요했거든요. 제 딸 역시 그동안 며느리의 무례한 언행에 혀를 내두르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자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시댁이 있는데 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그럼 그 못돼 처먹은 년한테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너 무슨 생각나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어?
응, 엄마. 요즘에 연속극을 보고 있었는데 말이야.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올케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다시 이야기해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추석 연휴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는 전업주부라서 항상 집에서 12시가 다 되도록 잠만 자거든요. 그때도 자다 깨서 전화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있었냐고 물으니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새삼 게을러 빠진 며느리가 못마땅했지만 꾹 참고 밝게 이야기했어요. 얘,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거니? 너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이 시어머니가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아, 어머니 그러면요. 저 갈비찜이랑 잡채, 육전도 먹고 싶고요. 꼬지랑 또 아무튼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아 참, 많이 해놓으세요. 집에 갈 때 싸가지고 가게요. 며느리는 생전 제 손으로는 뭘 해가지고 오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빈손으로 몸만 왔다. 집에 갈 때는 마치 도둑년처럼 저희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며 음식들을 싹쓸이 해갔죠. 저는 그거 만들어 놓느라 허리가 다 휠 지경이었는데 그래놓고는 한 번도 저한테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아주 얌체 같은 데다 버릇도 없는 애였죠. 그러니 제가 오죽 답답했을까요. 어쨌든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요. 항상 아들 며느리가 오기 전에 음식 준비부터 해놓고 그 애들이 오면 지지고 볶는 것만 하면 되도록 밑준비를 다 했었었는데 이번엔 그냥 장만 받아놓은 거죠. 그리고 거실에다가 손질 안 된 음식 재료들을 늘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잠이 많아 저희 집에 점심때가 다 된 후에야 오거든요. 작년에는 그동안 저 혼자 낑낑거리면서 모든 걸 다 해놨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오자 저는 반가운 척하며 버선발로 나가 며느리를 맞아들였어요. 제 성격상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 밑준비도 거의 다 해놓을 줄 알았던 며느리는 경악으로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제가 일부러 집안을 어질렀으니 뭐 말 다 했죠. 아니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음식 안 해놓으셨어요? 아, 내가 좀 아파서 말이다. 이번 명절에는 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엊그제부터 몸살이 나서 아휴 난 좀 들어가서 누워있을게. 모르면 네 남편한테 물어봐봐. 네 남편이 안 그래도 집에서 음식 다 한다면서. 아, 엄마 그래도 그렇지. 이 난장판을 언제 다 치워요? 저는 아들한테는 조금 미안했지만 이번 참에 며느리 버르장머리를 딱 고쳐놓던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를 이혼하게 만들 작정으로 벌인 일이니 모르겠다 생각하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문 뒤에 숨어 그 애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마구 짜증을 내는 것이었어요. 일남 오빠, 어머니 정말 아프신 것 같아?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야. 내가 시댁 가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고 얼마나 고깝게 생각하셨으면 이래? 아, 이거 나 어머니한테 가서 좀 짜줘야겠어. 제발 자기야, 일 더 크게 만들지 말자, 어? 자기는 그럼 텔레비전 보고 있던가 내가 다 할 테니까. 바로 그때 타이밍도 좋게 제 딸이 애들 둘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어이가 없었는지 제 딸에게 그러더라고요. 형님, 원래 시댁 먼저 가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오늘 웬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엄마가 아프시다길래 내가 걱정돼서 시댁에 말씀드리고 친정 먼저 왔는데 왜?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뭐 잘못되기라도 했어? 제 딸은 집에 오자마자 며느리에게 톡 쏘아주고는 안방으로 들어와 저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제 아들만 열심히 뺑이 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딸은 오빠한테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참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버릇을 잘못 들인 건 바로 오빠였으니까 말이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심란해졌습니다. 딸은 저와 안방에서 숨죽이고 거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애들의 동태를 살폈어요. 아니, 일은 우리 아들만 하고 며느리는 TV 틀어놓고 거실 소파에서 북박이처럼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죠.
하지만 딸은 저보다 좀 머리가 잘 돌아가더군요. 딸은 애들을 거실에서 막 떠들게 시켰어요. 숙모의 정신을 쏙 빼놓으라고 시킨 거죠. 애들은 제 세상을 만난 듯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그러니 얼마 안 지나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너무 크게 소리 지르고 뛰지 좀 마라. 이 숙모가 TV 보는데 방해되잖니. 얼른 나가서 놀아. 여기 아파트 앞에 놀이터 있잖아. 아니 왜 애들한테까지 소리 지르고 난리야. 자기야, 그리고 이젠 나 좀 도와줘. 나 혼자 이걸 다 하란 말이야? 그러나 며느리는 아들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대꾸조차 안 했어요. 그때다 싶어 제가 아픈 길색으로 나가서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시끄럽냐? 응? 미니 너는 우리 일남이 도와서 저기 설거지라도 좀 하거라. 아무리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설거지는 할 수 있겠지. 이 애미가 음식하라는 건 아니잖니? 그런 건 기대도 안 하니까 저기 부엌에 쌓인 설거지라도 좀 해봐. 어머니, 저 시집살이 시키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어머니, 아픈 척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설거지 못해요.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실 거면 저 일남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바보 같은 저의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뜨악해 열심히 음식 만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입에서 이렇게 쉽게 이혼 소리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나 봐요. 아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며느리에게 가서는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래, 나도 지겹다. 너 같은 애들 한 트럭 갖다 줘도 싫어. 이혼해. 나는 바보 병신이라서 너랑 참고 살았는지 아니? 며느리는 그저 협박용으로 이혼 소리를 입에 담았고 제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와 딸 그리고 며느리는 놀라서 아들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까지 남편만은 저를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았는데 갑자기 일남이가 확 돌변하자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으며 울먹거리더라고요. 오빠, 나 지금 때린 거야? 때린 거냐고.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사랑해서 평생 아껴준다며. 공주처럼 받들어주고 산다면서. 근데 오빠 그 말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오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제 그만두지 못하겠니? 얼마나 이 CMA를 우습게 알았으면 내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싸워. 그래, 미니 너 말 잘했다. 우리 일남이랑 이혼하거라. 내 너한테 말은 안 했는데 강남에 300억 시가 건물 있는 거 이번에 너희들한테 증여하려고 부른 거였어. 근데 너는 우리 집 시집와서 한 번이라도 이 CMA 말 들은 적 있니? 그런 애를 뭘 믿고 내가 건물을 주니?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이혼해라. 꼭 해야 한다. 제 폭탄 선언에 며느리와 아들 둘 다 놀랐습니다. 건물이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떠본 것이었죠. 제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에 낭패의 빛이 떠오르면서 말까지 더듬거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왜 진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결혼할 때 말씀하셨으면 제가 어머니한테 아주 잘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어머니도 참 짓궂으시다.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 열심히 모실게요. 네? 제발 저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건물이요? 우리 집에 건물이 어딨어요? 에이,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아들은 눈치 없게도 저런 말을 하며 딸과 저의 계획에 초를 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황급히 아들의 입을 막으며 웃었어요. 오빠는 모르지만 엄마가 나한테는 얘기하신 적 있어. 생전에 아버지가 로또 맞아서 건물 하나 샀는데 그게 요즘 완전 올라서 300억까지 됐다고. 다행히 며느리는 제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것이었어요. 돈 앞에 초연한 사람 없다더니 며느리도 엄청 속물이었던 거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는 제가 유남이와 이혼하라고 계속 종용하자 울면서 애원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날 잡고 며느리 버릇을 고치려 했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다 필요 없으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친정에나 가라고 며느리를 단호하게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남은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일남아, 내 말 잘 들어.
쟤는 돈밖에 모르는 애고 네가 이미 오냐오냐 해서 그 성질머리 고치긴 힘들 거야. 너는 평생 며느리를 공주처럼 받들고 모시면서 살 자신 있니? 안 그러면 이만 이혼해라. 내가 너도 너지만 쟤 때문에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서 그런다. 저는 그럼 어떡해요? 엄마 저 비혼주의라서 싫다면서요. 그리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까지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민이랑 내가 너 이 집안 대의으라고 강요한 적 있냐? 앞으로 절대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네가 결정해. 네가 며느리랑 계속 살고 싶다 하면 말리지는 않는다. 대신 나는 며느리 얼굴 안 본다. 너희들끼리 이 애미 도움 없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 아니면 이만 이 결혼 끝내. 내가 봤을 땐 저런 응석바지는 못 고쳐. 아들은 그래도 2년간 살맛대고 산 여자라 그런지 울면서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현관문 밖에서 며느리가 문 두드리며 우는 소리를 듣더니 말없이 제 아내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조용히 저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지금은 민희한테 가야겠어요. 언제가 제가 이 결혼이 정말 아니다 생각되면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할게요. 그때는 제가 다시 집에 돌아올게요. 죄송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아들을 뺏긴 것 같은 허전함에 몸서리치면서도 지금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도 없는 사돈 집안이나 못돼 처먹은 며느리를 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그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의 시종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 팔자를 제가 꼬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들 부부 사이에 어떤 조그만 애정이라도 있으니 제 아들도 며느리를 못 버리겠던 모양입니다. 그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기 전에는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개과천선을 하던지 아니면 아들이 참다 못해 이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때가 되면 저는 아들을 조용히 위로해 줄 생각입니다. 다 늙어서 인연이라고 그런 인간 말종 며느리를 다시 만나 언제까지 참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제 시어머니는 제가 한 행동에 심정적으로는 알겠다고 하시면서도 아직도 아들이 이혼하기보다는 얼른 아들을 낳으라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집안 대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실까요? 저는 제가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귀신도 무당도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요. 교회도 다녀봤고요. 하지만 저는 죽으면 그 자리에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세계는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참고 그 아나무인인 며느리를 계속 보면서 살았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얼른 이혼하라고 계속 푸시를 했어야 할까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아들 내외를 포기하고 남처럼 살고 있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서 평화롭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칠게요.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된 아들 며느리와의 불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길고 긴 제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지나면 금방 겨울이 오더라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다는 걸 보곤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네요. 뉴스 댓글을 보니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한풀이 좀 할 겸 여기에다 짤막하게 글을 써봅니다. 뽑힐진 모르겠지만 읽혀지게 된다면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다름 아닌 고양이 알레르기인데요. 흔히 고양이 알레르기라고 하면 희귀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고양이 알레르기는 털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니고 고양이에게 있는 단백질 성분이 알레르기의 원인인데요. 고양이 털, 침, 소변, 각질 이런 것에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털을 깎는다 한들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초등학생 때 알게 되었는데요. 옆집에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 고양이를 보러 자주 놀러 갔어요. 그때 눈이 이상하게 붓고 온몸이 간질거리다가 그만 정신을 잃을 뻔한 적이 있어요. 어머, 은비야. 은비야, 괜찮니? 너 왜 이러니?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일찍 들어온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이후 저는 알레르기 검사를 받게 되었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특별히 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애묘가셨어요. 고양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시는 그런 류에 속하는 집사분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집엔 고양이가 4마리나 살았어요. 이름도 다 달라요. 저랑 공교롭게 이름이 같은 은비, 금비, 까비, 솔비 4마리나 됐는데 제겐 그 고양이들이 모두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아이, 너는 참 유난이다, 유난이야. 이 이쁜 것들이 뭐가 무섭다고 번번이 내가 네 집을 가야 하는 거니? 어머니 무서운 게 아니고요.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거 면역 치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좀 받든가 그럼. 번번이 CME를 왔다 갔다 하게 해야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오늘 모처럼 저희 집 오셨으니까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끓이기만 하면 돼요. 어이구, 짜증나. 이 비 오는 날 차 끌고 여기까지. 아이,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네, 상전이야. 나 같은 CME가 어디 있나 봐라. 없을 게다. 처음에는 그래도 귀여운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저와 남편 둘 다 신혼이었고 남편 역시 우리 엄마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그만하세요. 하며 말리고 드는 통에 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진 건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시게 된 후부터였어요. 원래도 지병이 있으시긴 했지만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저도 남편도 모두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였었죠. 시어머니도 반려자를 떠나보낸 만큼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제게 고양이 알러지로 구박을 하실 때마다 요즘 마음이 예민하신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더 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어머님 건강식품을 들려보내기도 하고 간식 같은 걸 선물해드리기도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제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친구분과 하는 통화를 몰래 엿듣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고깃집에서 나오는데 주차장 쪽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게 울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말했잖아. 걔 아주 유난스럽다고. 지가 뭔데 날 왔다 갔다 하게 한다니까. 그 때문에 내가 요즘 관절 치료 받고 있는데도 내 아들 보려면 거기를 가야 해. 아들을 오게 하라고? 아들은 바빠서 올 시간이 없지. 내가 가야 하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다니까 그래. 이런 얘기 너한테만 한다. 다른 사람한텐 쪽팔려서 말도 못해. 다른 애들한테 얘기해봐라. 날 얼마나 등신 머저리 시어머니로 보겠니? 차라리 그나마 지금은 나아. 애아버지 가고 나니까 며느리한테 막 할 수 있거든. 예전에는 구박하고 싶어도 애아버지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았지. 애아빠가 나쁜 시엠이 되지 말라고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았다니까. 아무튼 요즘 마음도 헛헛하고 그런데 우리 고양이들 때문에 그나마 살고 있다 얘.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일종의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시어머니 위한다고 온갖 걸 다 챙겨드렸는데 괜한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마침 화장실에가 없었는데 마음 같아선 녹음에 이걸 그대로 다 일러바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일단은 저 혼자 알기로 하고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또 구박하거나 하실 때면 남편에게 말하자고 다짐했죠. 그 말을 들은 후에도 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 허락을 받기 위해 시어머니를 찾아갔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혐오하시던 눈길이나 말투 같은 것들이 묘하게 겹쳐졌거든요.
쟤랑 결혼한다고, 아들? 정말이니? 네, 엄마. 우리 은비 엄마도 이쁘다고 했잖아요. 하필 쟤랑?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를 뵌 적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자상하고 온화한 미소로 대해주시길래 남편과 결혼 승낙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막상 시댁애가 결혼 상대로 인사를 드리니 뜨악한 표정으로 정말? 정말 결혼하겠다는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되묻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는데도요. 아유,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아들 뺏기니까 섭섭해 그러세요?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은비 너 고졸이라 하지 않았니? 아, 네, 그런데요? 우리 집은 다 대졸자 출신인데, 아니, 그리고 요즘 세상에 고졸이라니 말이 안 되지 않니? 잠깐 놀면서 사귀는 거야. 신경 쓰지 않았다만. 결혼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우리 집안 식구가 되는 건데, 엄만 고졸 출신 며느리 쪽팔린다. 아니, 그리고 아들 넌 당장 결혼 생각 없다 하지 않았니?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을 이렇게 일찍 하겠다는 거야.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을 해? 며느리가 중졸이면 어떻고 고졸이면 어떻다고.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그깟 학력이 뭔 소용이야. 아니, 여보. 난 그게 아니고. 됐어. 조용히 하고 있어. 며느라,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네 시애미가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긴 한데 내가 그건 단단히 일러서 고쳐두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고졸이란 이유로 저를 싫어하셨어요. 살면서 대학 못 나온 게 손해란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그때만큼 후회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아버지 사업을 도우면서 사회로 뛰어들어 감각을 기르고 싶었던 것뿐인데 대학 안 간 게 뭐 그리 큰 잘못인 건지.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 앞에 선 그 순간은 죄인이 되더라고요. 귀한 아들 뺏어간 대역죄인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출근하는 건 아니었고 직원들만 써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정도였어요. 근데 자기 세대에 대학 나와 피아노까지 배웠다는 거에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는지 너는 악기 하나 못 배우며 자랐겠구나 하고 저를 불쌍하게 보곤 했어요. 아무튼 다행히 시아버지의 중재로 결혼까지 하게 된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창피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와 모욕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단 걸 알게 된 후로 더 심해졌죠. 얘 고양이들이 얼마나 똑똑한 동물인지 아니? 혼자 배변도 가리고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심지어 간식 서랍만 열면 달려와. 심지어 우리 까비는 내가 아플 때 옆에 와 있어 주기도 해. 나보고 쉬라는 거지. 아, 네. 근데 고양이도 이런데 사람이면 당연히 자기 밥벌이 정도는 하고 가릴 건 가리고 해야 하지 않겠니?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모르는 척 하지 마라. 얌체 같긴. 너 이번에 일 그만두고 잠시 쉰다며? 아니, 네가 여태껏 돈을 뭐 얼마나 벌어왔다고 일을 그만두니? 너 돈 많니? 어머님, 저 그래도 이 집 올 때 적지 않게 혼수해왔고 집도 반반하고 갖출 거 갖춰서 왔는데요. 그리고 일 그만두는 건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놈의 핑계, 변명 지겨워라. 그 정도 몸 안 좋은 걸로 직장 그만두는 거면 세상 사람들 다 그만뒀겠다. 직장이 무슨 너 자주 가는 미용실이니? 너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게?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고양이들은 사람처럼 변명하지 않아서 좋아라고 속삭이는데 정말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해보기 위해 직장을 나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린다니 말리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텐 절대 말하면 안 돼. 알면 또 나 고생시킨다고 엄청 난리칠 거야. 그러니 그냥 몸 아프다고 그만둔다 해. 그 정도면 돼.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나중엔 알게 될 건데. 나중에 알게 될 거 미리 알아 뭐해? 엄마 성격은 내가 잘 알아. 알면 분명 너 엄청 괴롭힐 거야.
솔직히 저도 시어머니의 구박을 더 당할 자신은 없었고,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묵묵히 제 사업을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뷰티에 관심이 많았는데 관련된 쪽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생각이 더 구체화되었어요.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네일 아트를 비롯해 헤어, 피부 관리실을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인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이 번잡스러웠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술자가 가능한 시간에 맞춰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느껴왔어요. 그래서 일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이에 대해 괜찮은데 내가 업계 인맥 동원해서 도와줄게 라고 했고요. 그런 조력들을 하나씩 받다 보니 어느새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업 초기 자금은 아버지에게서 받았어요. 저와 남편이 벌어놓은 돈도 있었지만 제 오랜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잘해봐라. 내 딸이니까 누구보다 잘하겠지만 사업가 피가 어디 가겠니? 아빠 아직 일러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시작이 반이야. 나머지는 알아서 굴러가게 되어 있어. 당시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말 초기에 시행착오를 세게 겪고 나니 그 다음은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업체를 확보할 수 있는지,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벌어오는 수익도 점차 커졌죠. 수익에 변화가 생기자 남편이 제일 먼저 좋아했어요. 내가 와이프 하나는 잘 뒀네. 하며 자기가 뭐 도와줄 건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9명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충실한 직원들도 있었고, 불안정하지만 미래도 있었고요. 그러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친구가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불렀어요. 이야, 우리 성공한 사장님 오셨네. 얼른 오세요. 자리 맡아놨습니다. 성공은 무슨, 갈 길 멀었다, 야. 근데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고 고맙네.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런 거지. 얼른 한잔 해라.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인가 싶어 받았더니 반찬 갖다 주러 왔는데 너 왜 전화를 안 받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랑 있느라 제가 핸드폰을 못 받네요. 죄송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나 지금 30분째 니네 집 앞에 있다. 시어머니는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고 전 헐레벌떡 친구와의 자리를 끝내고 집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섬뜩한 눈길로 절 보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향해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잘못 맞았으면 골로 갈 뻔했습니다. 어머니, 넌 대체 정신이 어떻게 박힌 애길래 말귀를 못 알아쳐먹니? 고졸이라 그러냐? 고졸들은 원래 다 녹았니? 나는 대졸자라 도통 모르겠다.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은 거의 폭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에 제가 맞서려 하자 시어머니는 어디서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고졸자는 다 그러냐 하며 또 고졸을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싫은 건지 고졸자가 싫은 건지 고졸자인 내가 싫은 건지 이 상황이 화가 나기보단 황당했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서 얘기해요. 여기 사람들 다 들어요. 저도 창피해요. 뭐? 창피? 하, 너도 알긴 아는구나. 고졸이 창피한 일이라는 걸. 어머니, 그만하세요. 고졸. 지겹지도 않으세요? 왜 그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뭐 잘못한 거 하나 없잖아요. 잘못한 게 왜 없어? 잘난 내 아들이랑 결혼한 게 잘못한 거지. 내가 혹여나 노파심에 말하는데 말이다. 고졸 콤플렉스 극복하겠다고 너 무슨 사이버 대학교 그런 데 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더 우리 집안의 수치다. 알지? 그때였어요. 엄마, 방금 한 말 다 뭐예요? 성민아, 퇴근했니? 엄마가 우리 아들 주려고 반찬 해왔단다.
엄마 반찬은 됐고, 방금 한 말 다 뭐냐고요? 그게... 엄마 이럴 거면 앞으로 오지 마세요. 들어가자. 마침 퇴근에 들어온 남편에게 결국 시어머니는 들키고 말았죠. 저에게 못되게 구는 꼴을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아들이 자기 편 말고 며느리 편 들면 시어머니는 더 미친다는 사실을요.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 그때 처음 겪어봤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시어머니께서 제가 일하는 낮 시간에 수십 번 전화해 욕설을 날리거나 그도 성에 안 차는지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바로 이혼을 재촉하는 문자요. 참 웃기죠. 그런다고 며느리가 이혼을 할까요? 저 아닌 다른 며느리들이라도 더 오기가 생겨서 못할 것 같은데 왜 시어머니들은 그걸 생각 못 하시는지. 저희 시어머니만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전략도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래도 그런 전화가 올 때면 직원들 보기가 부끄러워 숨고 싶더라고요. 누구예요, 사장님? 모르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언젠가는 대놓고 전화기에 대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그래 둘러댄 건데 그날은 저도 좀 심하다 싶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집에 들이닥쳐 울며불며 난리를 치고 가셨어요. 여기서 울었다는 게 관건인데요. 정말 무슨 세상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듯이 울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 얼마나 며느리라는 년한테 저런 소리나 듣고 그냥 죽어야겠다. 죽어야 끝나겠어. 나 이런 소리 듣고 못 산다. 얼른 네 아버지 곁으로 갈련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 물 마시고. 너 닥치고. 얘 성민아, 끈이든 뭐든 가져와라. 여기서 확 죽어버리게. 며느리가 얼마나 시애미를 물로 봤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니? 얼마나 날 무시했으면. 난 못 산다. 못 살아. 옆에서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어대고 시어머니는 제가 할 소리들을 줄줄이 늘어놓더라고요. 결국 제 입에서 잘못했단 소리가 나오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우는 소리를 멈췄어요. 너 정말 잘못했니? 네, 어머님 잘못했어요. 그럼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라. 네? 무릎 꿇고 빌라고? 왜, 그건 못하겠니? 아이고, 성민 아빠. 사람을 학대하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더라고요. 좋게 지낼 수도 있을 텐데 어쩜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날 결국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바보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더한 소리를 들어놓고 그 상황에서 왜 빌었냐고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이 상황을 얼른 끝내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웃기게도 시어머니는 이걸 저의 완전한 굴복 정도로 받아들이신 건지 며칠간은 퍽 다정하시더라고요. 고졸 며느리 이제 이쁘게라도 보시려고 하는 건지 제게 갑자기 며느라가라는 호칭을 쓰더라고요. 마치 저를 자기 고양이처럼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더 고역인 건 바로 그놈의 고양이였어요. 은비를 안아봐라. 얼마나 고운지. 어머님 저 못 안아요. 아시잖아요. 벌써 기침 나요. 엄살 부리지 좀 말고 안으라면 안아봐. 너랑 공교롭게도 이름도 같지 않니? 어머님 안 된다니까요. 죄송해요. 진짜 이상한 애네. 너 시댁 오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보기 싫어서. 난 네가 알러지가 있단 말 솔직히 아직도 못 믿겠다. 그쯤 되니 진짜 시어머니 정신도 어떻게 된 건가 싶었어요. 사람이 앞에서 콜록대고 눈이 붓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걸까요? 엄마,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 아니야, 난 못 믿겠어. 어머님, 어디 수치 검사 결과라도 보여드릴까요? 전 반응 등급도 높아서 면역주사 그런 것도 안 먹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얘기를 몇십 번, 몇백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의심병에 걸린 환자처럼 계속 의심했어요.
저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비록 저도 고졸이니 뭐니 온갖 소리를 듣긴 했지만 남편의 어머니만큼 그냥 명절날 서로 얼굴 안 붉히는 관계 정도는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런 식이니 그럴 수가 있나요? 거기다 시어머니의 비인격적인 대우는 저희 집안에 동서가 들어오면서 심해졌는데요. 동서는 서방님이 결혼 전 한 번 얼굴을 인사시켜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딱 하나 강렬하게 남았어요.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하필 다른 수많은 직업을 제쳐두고 왜 하필 교수일까요? 그 많고 많은 직업 가운데. 동서는 몸가짐도 조신하고 말투도 조곤조곤했어요. 덕분에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우리 성재가 이렇게 나한테 효도하는구나. 자식 농사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성공했네 내가. 우리 애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고졸 며느리가 아닌 교수 며느리를 둘 줄이야. 절 두고도 저리 말씀하시니 동서도 덩달아 민망해 하더라고요. 동서도 이미 서방님에게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고졸인 걸로 절 적잖이 구박한다는 것을요. 아이, 맞아. 아가, 너는 고양이 좋아하지? 고양이요? 아, 네. 저는 동물은 다 좋아해요. 아, 역시 그렇지. 그래, 배운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 마음씨가 고우면 동물도 다 사랑하는 건데, 원래 마음씨 모난 사람들이 꼭 동물 가리고 그런다더라. 여기서 어머님, 저는 알러지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입 꾹 다물고 동서와 시어머니 사이에 오가는 정다운 대화만 듣고 있었죠. 나중에 여기 첫째 얘는 우리 집엔 안 온다. 내가 외로움을 잘 타니 너가 자주 와라. 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끝으로 자리가 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대화가 약과라 느껴질 정도로 시어머니의 비교는 훨씬 유치하고 치졸했어요. 한창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잘 되어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또 꼬투리 잡더라고요. 하필 동서 앞에서요. 동서와 저는 그때만 해도 서로 대면대면 얼굴 익히고 말 붙이고 있는 사이였어요. 얘, 너 때문에 명절도 밖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진 알지? 나는 너 때문에 우리 고양이들과도 떨어져 있어야 하고 불편하게 전도 내 집에서 못 붙이고 네 집에서 붙여야 한다. 가뜩이나 좁아 터진 네 집에서 화장실도 하나라 가기 불편한데 너 그거 다 어떻게 보상할 거니? 어떡할 거냐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아, 어머님, 그러면 저희 집으로 장소를 옮길까요? 그리고 동서가 절 위한답시고 그렇게 말한 게 화근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어머님은 전 안 붙이시잖아요. 제 집에서 전 붙이느라 불편해 죽겠다 하시는데 막상 일 안 하시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느라 잠깐 침묵을 지켰는데 그 사이 내뱉은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역시 동서가 벌써부터 눈치가 빠르고 시어머니 생각을 할 줄 안다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동서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데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우리 유민이는 참 곱네, 고와. 말도 이쁘게 할 줄 알고 벌써부터 시애미 챙길 줄 알고. 유민아, 불편하게 시어머니라 부르지 말아라. 그냥 엄마라 불러라. 엄마다 생각해. 아, 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엄마라 하라니까. 엄마, 그만 좀 해요. 형수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해요. 나중엔 성격 조용하시던 서방님까지 저렇게 한마디 거들었어요. 다행히 그때야 민망함을 아셨는지 시어머니의 입도 조개처럼 다물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 제가 못 참고 시어머니에게 크게 대들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헤어지기 전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자기가 과거에 연주했던 피아노 곡을 들려주며 이 곡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작곡했으며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단 한 사람, 마침 우리 교수 동서가 음악사를 좋아했던지라 동서만 눈동자가 빛났죠. 어머, 알고 있구나. 그래, 우리 둘째가 차이코프스키를 좋아하는지 몰랐네. 좋아하는 줄 알았다면 공연도 같이 보러 가자고 했을 텐데. 아가, 그럼 이달 말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는 공연 같이 가자꾸나.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바흐 협주곡을 한다는구나. 시간 되니? 아, 네, 좋아요. 그럼 제가 예매할게요. 형님 것까지 3장 하면 되죠? 어이구, 돈 아깝게 3장씩이나? 그게 얼마나 비싼데. 쟤는 그런 거 들려줘도 모른다. 음악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감상해야지. 아니면 그냥 소음이야. 거기까지 들었는데 아무리 너무 피곤해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만 저를 비하하는 말에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귀 떨어지게. 너 피아노 하는 사람들 예민한 거 모르니? 너처럼 막귀가 아니란 말이다. 아유 놀래라. 어머님 말씀이 듣자 듣자 하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어째요? 어머님 귀는 얼마나 고급이신데 그러는 거죠? 무슨 다이아몬드로 장식이라도 하셨어요? 뭐야? 이게 지금 어디 동서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애미를 욕해? 먼저 며느리 욕하신 건 어머니잖아요. 그러는 어머니는 안 부끄러우세요? 시어머니는 말꼬리를 잡는다며 저를 타박하셨지만 저는 자는 남편까지 깨워가며 이 일을 말했고 집안 내엔 한바탕 소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돈도 안 벌고 고졸 출신의 막귀인 너를 내가 그럼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문화생활까지 시켜줘야 한다는 거냐?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절 그런 식으로 무시하시는 게 화가 나는 거라고요. 하, 참. 너 그럼 내가 차이코프스키를 알려주면 네 머리로 그 음악을 따라갈 수가 있니? 들을 수가 있냔 말이다. 방금도 졸아놓고서는 내가 이래서 둘째를 이뻐하는 거야. 이쁨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상식 없는 어머님이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네요. 여보, 가자. 뭐야? 상식이 없어? 너 일로 와라. 그날 저는 많은 것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젠 어머님과 저의 갈등이 지친다는 듯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던 남편이며 막말하는 시어머니며 너무 마음이 상해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고 싶었지만 겨우겨우 눌러 참았어요. 이런 일 들으시면 유복한 집안에서 귀하게 곱게만 자라온 딸인데 저보다 속상해 하실까 봐요. 그리고 이내 지금까지의 일은 애교라 여길 만한 정말로 제 목숨이 위험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미 예상하고 있어야 할 일이었지만 인생의 장애물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었기에 벌어진 일이었죠. 먼저 사업 얘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제가 하고 있던 뷰티 어플은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다가 잠시 주춤하던 때였어요. 같이 열심히 일했던 직원 한 명도 퇴사를 하고 여러모로 기운이 쭉 빠지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번에는 집에 당신 꼭 왔으면 좋겠다는데 아버지 제사 지낸다고. 그럼 고양이들은 치워놔야지. 내가 미리 말해서 그렇게 하라 할게. 어머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대?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고양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 스트레스 받아 한다는 거 알았기에 저도 지금까지 어머니께 고양이 밖으로 옮겨달라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필요한 때가 아니면 한 번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적이 없으시고요. 고민 끝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나 하여 여쭤봤습니다. 이내 짜증스러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 옮겨놨어. 그러니 꼭 와라.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양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곧바로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죠. 엄마, 옆집에 맡긴다며? 안 맡겼어? 우리 애들을 누구 손에 맡겨? 미쳤니? 한 방에 몰아넣어놨어. 그러니 유난 떨지 말고 들어와라. 시어머니께선 고양이 4마리를 한 방에 몰아넣어놨다고 했습니다. 나올 리도 없으니 안전하다고요.
솔직히 알러지가 심한 입장에서 고양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했지만 그렇다고 제사를 앞두고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일 있겠냐 싶어 일단은 제사 음식을 만들고 동서와 함께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방금 전까지 고양이들이 있던 공간이라 그런지 워낙 털이 많아 계속 기침이 났어요. 야, 너 그만 좀 콜록거려라. 네 시아버지 드실 음식에 침 다 들어가겠어. 아유, 더러워 죽겠네 진짜. 시어머니의 구박은 덤이었고요. 심지어 저는 절을 하는 순간에도 계속 기침이나 나중엔 동서마저 형님 잠깐 나갔다 오시는 게 어때요 하고 권유하더라고요. 시어머니만이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런 말씀 한마디 없으셨어요. 참 독하시죠. 그러다 제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이제 상을 치워야겠다며 걸레를 가져오라 하셨어요. 걸레요? 부엌 말고 내가 피아노 있는 방 청소하다 냅뒀다. 거기서 가져와라. 시어머니가 말한 방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순간 안쪽에서 들리는 고양이 소리들에 여기가 맞는지 헷갈리더라고요. 허나 시어머니가 얼른 걸레 가져와라 하는 불호령에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양이 4마리가 저한테 달려드는 아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고양이들이 저를 밟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필 시어머니 고양이들이 강아지 마냥 사교성이 있는 애들이라 한 고양이는 제 앞에서 부비고 난리가 났죠. 덕분에 저는 고양이 털을 잔뜩 먹었고 곧바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붓고 기침이 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대로 저는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고통을 호소했어요. 바닥을 치고 부은 목으로 남편을 부르자 남편이 그제야 놀라 뛰어오더군요. 괜찮아 여보? 살려줘 여보, 살려줘. 초등학교 때 옆집 아저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살려달란 말만 외쳤어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동서와 서방님이 놀라 119를 불렀죠. 근데 저와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만이 혀를 쯧쯧 차며 고개를 설레설레 짖더군요. 심지어 무슨 말을 하는데 분명 안 좋은 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작아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점점 눈이 감겼고 그대로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잠시 진정이 되어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친정 아버지가 와 계셨어요. 남편의 연락으로 오신 모양이었어요. 아빠 뭐하러 왔어? 안 와도 되는데. 사돈 어디 있냐? 다 들었어 김서방한테. 어디 있냐고? 아빠. 괜찮아 나 이제.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빠는 무척 화가 나 계셨어요. 사고라고 일단 해명했지만 아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는 시어머니가 눈에 보이자 아빤 그대로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짝소리에 시어머니의 뺨이 돌아갔고 저도 남편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랬어요. 아빠. 사돈어른, 제 딸 고양이 알러지 있는 거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지금 미치셨어요? 그깟 걸로 지금 내 뺨을 때린 거예요? 지금 제가 비단 이 일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당신 아까 전화하면서 뭐라 했어? 아파 누워있는 내 딸한테 뭐라 했어? 고졸 출신이 유난 다 떤다면서 누워있는 거 다 연기라고 자기 망신 주려고 하는 거라고 했어 안 했어? 거기다 더한 말까지 했지. 꼴 좋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정말 그런 말 했어요? 아니다. 지금 이 미친 양반이 거짓말하는 거야. 증거 있어요? 내가 말했단 증거 있냐고? 그럼 내가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서 당신 뺨을 때렸겠어? 이내 남편이 다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입술만 바들바들 떠셨어요. 그 순간 누구라도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눈빛으로 두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두 아들 다 시어머니를 외면하였죠. 저희 아버진 시어머니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가갔고 그제야 제가 아빠를 말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제 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저 괴롭히시는 거.
이제 어머님 얼굴 볼 일 없으니까요. 앞으로 어머님 며느리는 없습니다. 이 말이 뭐 그리 어렵다고 왜 못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병원을 나오려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등 뒤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하여튼 고졸 출신 딸에 거지 같은 아빠에 돈 없는 집구석이 다 저렇지. 그 말에 아빠의 발걸음이 멈춰졌고 남편의 입에선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그냥 가자. 그냥은 못 가지. 이대로는. 아빠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얼굴 앞으로 다가가더니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숨겨왔던 아빠의 재력을 드러내신 건데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라 당연히 시어머님 모르고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아빠가 이미 얽혀 있었다는 건 저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가게 빼. 뭐라는 거야 이 미친 양반이. 피아노 학원 빼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학원 빼라고. 내가 그 건물 주니까 내일까지 안 빼면 강제로 뺍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빠가 최근에 산 건물에 시어머니의 학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면 말하려 했는데 딱히 만날 기회가 없었다가 이렇게 응급실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고요. 내가 진작 말을 할 걸 그랬다. 그랬으면 네가 덜 고생을 했을 텐데 왜 말 안 했어? 집 잘 산다고. 그냥 시어머니 딱 봐도 속물인데 내가 아빠 재력 말하면 괜히 귀찮은 일로 들러붙을까 봐. 나한테 들러붙는 건 괜찮은데 아빠한테 그럴까 봐 그거 싫어서. 아휴, 너도 참 누굴 닮아 고집이 센지. 그렇게 병원을 나와 아빠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가는데 아빠께서 조심스레 이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계속 남편과 얼굴 보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남편한테는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요. 시어머니와만 인연 끊고 살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 그 말만 했을 적에도 조금은 이혼에 대해 생각하긴 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진 이상 남편과 이대로 괜찮을까 싶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난 후 오히려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 엄마가 이렇게 하기 전에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중재 못하는 남편들 다 등신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등신이었네. 한 번만 기회 주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남편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 오고 별짓거리를 다 하길래 시간도 꽤 지났겠다 만나러 나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 우리 아직 가족 맞지? 믿지 않겠지만 나 많이 변했다. 내 아들도 보고 싶고. 그러면서 또 흐느끼는데 울음소리만 들어도 귀신 소리처럼 그게 그렇게 소름 끼치고 싫더라고요. 고졸 출신이 주제도 모르고 유난이라면서요. 저 그날 당신 고소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돈에서 아쉬울 거 없으니까요. 근데 안 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호의였어요. 근데 저랑 당신이 이제 남인 이상 저한테 더 이상의 호의는 없을 것 같으니 꺼지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할게요. 다신 제 눈에 띄지 마세요. 남편 눈에도요. 고졸 출신한테 빽있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바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이번 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그간 저는 조금 물은 면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거나 일 처리를 할 땐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려 했지만 반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아니란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걸려 있으면 마음이 너무 나약해졌어요. 인간의 마음만큼 나약한 게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한테 해가 될 사람을 거르고 차단함으로써 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걸 통해 제 인생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아픔은 있었지만 교훈을 얻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살려 합니다. 이런 저 너무 지나치게 낙천적인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저를 바보 같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돌이켜봤을 때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긴 했지만 과거이니만큼 너무 무겁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저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났던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시어머니와 관련된 후기가 있다면 들고 오겠습니다.